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해도 너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가족이 예비 부부가 3살 어린아이가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보상금 받아 신나겠다. 기장의 영웅놀이다. 추모를 왜 하느냐. 이런 악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실제 입건해서 수사 중인 일부 게시물을 순화한 내용인데요. 이런 글을 써서 경찰 조사까지 받은 네티즌은 생각 없이 올린 글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례를 치르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유가족들과 사고 지원 인력들을 위해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먹거리나 위생용품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 추모객이 물티슈, 세면도구, 보건용 마스크 등 구호 물품을 싹쓸이해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아픔에 전국에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고 있고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상식선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가야 할 것은 내 아픔처럼 아파하고 조금이라도 손길을 보태는 그 마음들입니다. 오늘 칭찬해주세요에서는 여수에서 무안공항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오신 분들 만나봤고요. 뉴스브리핑, 라전 법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8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광양부터 가보겠습니다. 국토부가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광양시가 진행하는 관내 공공건설공사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네, 최근 국토부가 2024년도 공공건설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양시가 매우 미흡이라는 등급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매우 미흡 평가는 국토부가 지난 2023년도 평가에서 이 미흡 평가에 이어 한 단계 더 하락한 평가라는 점에서 광양시의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의 공공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조사는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건설공사 참여자가 평가 대상인데요. 공정률 20% 이상의 건설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이나 건설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전담 조직 구성 여부나 또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인 안전점검활동, 건설 안전 시스템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 153개 세부 지표와 이 사망자 발생 수를 바탕으로 총 5개 등급으로 평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토부의 낮은 평가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총 318곳으로 대상이 진행되었는데요. 평가 결과 광양시를 포함해 48곳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광양시는 2023년도 조사 대상인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 등에서 이미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또다시 매우 미흡으로 등급이 하락했는데 네. 2024년도 평가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사업진행부서와 안전관리부서가 서로 달라서 이 안전관리에 대한 TF팀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지표가 낮게 나온 것과 관련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평가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평가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는 2025년 평가에 대비해 각 부서 담당자들과 사전에 소통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토부의 올해 자율안전관리평가는 2024년도 평가 대상 사업에 추가로 이 고양시 관내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 공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 물론 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라는 것이 국토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근로자들과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을 지나는 하천에서 최근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천시가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 풍덕지구와 영양 3지구 사이를 지나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순천만 국가정원 옆 해룡천에 50에서 60cm가 넘는 잉어를 포함한 이 토종 붕어 수백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하면서 네. 순천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지난 2일 순천시는 주민들로부터 해룡천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 폐사된 물고기와 하천수를 채취해 폐사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자 이 조류들이 죽은 어류를 섭취하지 못하도록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전남도 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 순천시 환경관리부서와 공동으로 현장 확인 조치와 함께 원인 파악을 위한 수질 검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네. 이 순천시가 의뢰한 수질 검사 결과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선 순천시는 겨울철 일시적인 하천 용수 부족을 원인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 해룡천의 물고기 집단 폐사와 관련해 순천시 건설과 수자원팀의 이 원인 파악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 직접 취재를 통해 확인해 봤는데요. 예. 순천시 담당자는 이번에 물고기가 폐사한 현장이 물이 적게 고여 있었던 이 보의 옆이었고 또 현장 이외의 다른 지점에서는 물고기 폐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해룡천의 특정 구간 수심이 얕은 곳에 겨울철 갈수기로 인한 용존 산소 부족을 물고기 폐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순천시는 물고기 폐사 이후 이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통해 해룡천에 하천수를 추가 공급했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폐사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해룡천 물고기 폐사를 막기 위해 갈수기 해룡천의 수위를 상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고 또 하천수가 부족해지면 인위적으로 하천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소식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최초의 삼도 수군 통제형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처음 설치된 곳이 여수인데 경남 일부 지역에서 경남 통영 한산도가 삼도 수군 통제형 설치 지역이라는 역사 왜곡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 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고요? 네, 조선시대 최초의 삼도 수군 통제형 설치 지역이 여수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최근 들어 경남 통영이 이 설치 지역이라는 주장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경남 통영이 지역구인 김태규 도의원이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수에서 되려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전남도의회나 여수시의회, 지역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라 자수형 설치 지역과 관련해 역사 바로잡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이미 정부에 건의했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개최 등 역사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규탄과 경남도와 국가유산청이 나서서 적극 대응하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경남 지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공식화시킨 것 같은데 여수시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역사 왜곡 논란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남도의회 통영이 지역구인 도의원의 이번 공개적인 주장으로 이제 관련 논란은 지역 정치권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예. 이 김태규 경남도의회 의원의 해당 발언은 곧바로 경남 지역은 물론 전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역사 전쟁이라는 제목까지 달아가며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의회에서 여수 지역에서 역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이상 이제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이 국가유산청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관련 논란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지역 일부에서는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 경남도의회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그동안의 삼도 수군 통제형의 최초 설치 지역에 대한 역사 왜곡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나 지역 역사학계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통영 지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정부나 국가유산청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네. 새해 들어서 처음 뵙게 네. 됐습니다. 네, 새해 첫 방송이네요.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네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차분해 보이시는지. 뭐 또 여러 가지로 또 참 아니,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라 사정이 시끄러운 것도 있고 날씨도 갑자기 네. 좀 많이 너무 추워져서 추워졌죠. 그런 것도 있고. 여수에도 갑자기 네. 막 눈이 오고 네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네. 저도 열심히 잘 부탁드릴게요.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먼저 화제의 판결 만나보죠. 이번 주 화제의 판결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존속 살해 무기수로 이제 재심을 받았던 김신혜 씨에 대해서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 이제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재심이 청구되고 나서 한 10년 만에 나온 이제 판결이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 사건이 여러 차례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사건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 네. 왔었는데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었다고 하는데 네, 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죠. 드무니까 항상 화제가 되고 그런 것인데 이거 드물어서라기보다도 일단 죄가 확정이 돼서 복역을 하던 사람이 무죄로 바뀌었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예. 또 이번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더 화제가 됐었죠. 예, 뭐 자연스럽게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무죄 판결도 처음이고요. 재심에서. 자, 그렇다면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의 전말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2000년 3월 7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새벽 5시 50분 경에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발견 당시에는 이제 뭐 뺑소니 교통사고인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 예.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보니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상태였고 또 수면 유도제 성분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그 피해자의 큰딸인 김신혜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은 뭐 동생이 아무래도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라는 고모부의 말에 아무래도 이제 동생이 그 감옥에 잡혀간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관되게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 자백 내용을 좀 더 짚어보자면은 성추행한 아버지를 뭐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서 간에 좋은 네. 약이다 이렇게 속였다라고 일단 우선 자백을 했었는데 번복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성추행을 당했었고 동생도 뭐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했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어서 그게 살해의 동기로 보여질 만한 어떤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예. 보여요. 다만 이제 김신혜 씨는 그러한 동기도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수사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너도 과거에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또 이제 이복 여동생까지 아버지에게 그런 성범죄 피해를 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그 살해 동기로 지목을 했던 것이 보험 아버지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많은 보험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지만 이제 김신혜 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부인을 했었고 예.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부인을 했지만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돼서 그 중에 이제 복역을 하던 중에 재심이 청구돼서 최근에 이제 그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24년 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취지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보험을 그러니까 김신혜 씨가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앞에 사망보험금을 한 8개 정도 사망보험을 들었다. 이게 좀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들여다 보니까 아버지 보험금의 상속인이 새어머니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도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재판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를 당했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 같은 경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제 약물을 그 술에 타서 먹였다라는 게 주요 혐의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약물의 어떤 수치가 그 기본적인 어떤 30알 정도의 수치로는 나올 수가 없고 예. 한 100알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그걸 실제로 술에다가 희석시키는 것도 매우 힘들 뿐더러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다.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집에서 어떠한 그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남동생이 의심을 받고 있었고 그 가벼운 형을 받을 것이라는 친척의 말을 듣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을 수도 있다.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자백 당시에도 어떤 뭐 조력을 받지도 못했고 압수물도 일부 압수물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위법하게 압수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본인 진술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뺨을 맞고 머리채를 붙잡히고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받고 억지로 자기 손을 끌어다가 도장을 찍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 일부 이런 진술과 부합하는 접견을 갔을 때 머리가 뽑혀져 있는 걸 봤다라는 뭐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수사 과정에서 뭔가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는 정황과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주목한 것은 직접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의 혐의를 인정한 거는 자백했다라는 거. 물론 번복했지만 그 다음에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말한 걸 들었다라는 고모부의 진술. 이런 주변인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재심을 이제 판단한 재판부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고 또 그 외 그 증거 자체도 불법적으로 수집이 됐다.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불법적이었고 영장이 없었으니까 이런 모든 걸 증명을 해봤을 때 이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 김신혜 씨는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참 많은 감정이 교차해 보이던데. 역시 아버지의 그 살해범이라는 엄청난 누명을 벗게 된 거잖아요. 어떤 심정일까요? 24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그 심정은. 그러니까 장흥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어요. 어쨌든 재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근데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나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또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명을 쓴 것도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버지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신혜 씨가 줄곧 이 무죄를 주장하는 그 취지는 그 동기가 아버지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였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나의 무죄를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부분 그 부분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도 원래 징역형을 받으면 노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역도 거부했다고 해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내가 노역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안에서도 거의 이제 독거실에서 주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수십 년간 자신의 어떤 이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죠. 20대 때 들어가서 지금 맞습니다. 47살? 7세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 꽃다운 나이를 다 옥살이를 하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희가 감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심, 누구나 재심을 신청을 할 수는 또 없을 테고요. 이 재심 자체의 요건이나 기한,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재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원이 어떠한 그 이제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을 다시 바꿀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뭔가 위법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이제 까다롭고 열기가 힘든데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 420조에 재심 이유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이러한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수사 기관에 어떤 뭐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라거나 이제 이런 사유로 해서 아니면은 대부분 또 재심 사유는 다른 범인이 나온 거예요. 진범이 나왔을 진범이 때. 잡히거나 이런 것들 대표적인 재심 사유거든요. 그래도 이제 재심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석방은 그렇죠.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기수인 상태에서 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재심으로 뭐 익산 뭐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10년을 살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진범이 잡히고 한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출소한 이후에 뭐 이제 증거를 이제 해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는 형을 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재심이 계속 그래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뭐 진범이 잡히거나 하지 네. 않은 상태에서 네, 맞아요. 네. 사건 자체를 뭔가 그 원 판결에 재심 대상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형이 집행이 종료가 안 됐는데도 이제 문제가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심이 개시된 겁니다. 재심 네. 기한은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재심 기한을 정해두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재심 기한 따로 없고 이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재심 개시를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심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먼저 있어야 결정은 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법원이 하는 것이죠. 아하,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사건으로 무죄를 인정받은 김신혜 씨는 국가로부터 어떤 배부상을 좀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을 받는 게 두 가지 루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형사보상, 그러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보상받는 거, 그리고 그와 별도로 국가나 수사경찰관이라든지 이런 국가 적용을 한 영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형사보상 관련해서는 상소라든지 재심이라든지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서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 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상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구금 일수,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따지는데 이 사건은 24년. 그렇죠. 그래서 일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1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보상 금액을. 그래서 24년이면은 그 매 연도마다 그 최저임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 연도마다 그걸 산정을 딱 해야지고 구금된 일수만큼, 만약에 이 사람이 구금되지 않았으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했다라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형사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이것과는 별도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약촌 오거리 사건에서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심으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보상, 그러니까 형사보상 청구를 해서 실제로 8억 3천만 원 정도를 형사보상으로 받았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13억 정도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인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의 그 이제 피해자 누명 피해자는 10년을 만기 출소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대한 형사 보상이 한 8억 정도로 인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과 배상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도 뭐 벌금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혹시 이제 무죄가 되는 벌금형이 아니라 무죄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됐다. 근데 내가 이제 뭐 구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나 그 약촌 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에 왜 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면 수사 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네. 그 약촌 오거리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 자백을 강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불법한 게 있었을 때는 국가나 그 담당했던 뭐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국가 배상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무조건 뭐 무죄가 나오면 뭐 국가 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점들도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국가 배상도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 존속 사례로 무기징역에 처해진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이어서 대통령 탄핵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내용들 주토크에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이 내란죄가 철회가 됐습니다. 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실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위는 헌법상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형법상 내란죄 그리고 헌법상 내란 행위 뭐 내란죄와 내란 행위 뭐 같은 말 아닌가요? 저희가 일단 일반 그냥 국민들이 듣기에는 네. 좀 맞습니다.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형법상의 내란 재란, 그러니까 형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제 국가에서 이러한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이거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네. 그에 뭐 맞는 어떤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형법이고, 헌법을 지금 헌법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헌법과 법률이 어떠한 일정한 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침해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소추가 된 주요 행위는 이런 계엄령을 선포한 그 행위, 그리고 그 뭐 포고령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내란 행위다라고 한 것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라는 이 말이 많은 뭐 오해를 낳기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추후 좀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그럼 탄핵 심판에서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길래 이걸 철회를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탄핵 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면은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중대한 어떤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내란이라는 뭐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막 국회에 군인들이 그 총칼을 들고 가서 국회 권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팩트니까. 근데 이런 행위를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내란죄를 철회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 위반,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형법 위반이죠. 이거는. 그리고 헌법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데 그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고, 뭐 국회에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은 이제 뭐 정지시킬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탄핵 소추를 발의한 쪽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문제를 삼긴 삼겠는데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형사법정에서 다룰 문제고, 헌법상 그러니까 이 어떤 계엄 선포를 한 행위가 헌법상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빨리 심판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까지 들여다 보려면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뭐 어떤 반대 신문권도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형사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법원에다가 그걸 미루고,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명확하게 심판을 해서 조기에 빨리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종결시키자, 이런 뜻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는 국회 탄핵 소추위가 밝힌 입장은 그래요. 너무 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또 국민들이 많이 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탄핵 심판 안에서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지를 일일이 다투려고 한다면은 너무 그러한 공백이 더 이제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거를 이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뭐 시도다라는 이제 그런 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탄핵 소추 사실이 좀 바뀌었으니까 탄핵 소추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이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위가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탄핵 소추 사유의 기본 사실관계는 전혀 변경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내란 행위, 이 일정한 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전혀 변경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또 이제 여당이나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좀 주로 하는 얘기는 이거 탄핵을
탄핵을 가결시킨 주요 이유가 뇌란죄인데 뇌란죄가 성립한다라는 그 전제에서 된 것인데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아예 변동된 거라고 한다면 예. 뭐 재의결 절차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정리했잖아요. 그거 재판부가 판단하겠다. 주 양측의 주장 다 알겠고 그거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예. 하겠다라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여야의 공방과는 또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는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또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라는 게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이었는데 변론기일, 평의 이거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간략하게. 이제 변론기일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송에서 원고 피고 개념이 아니라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럼 청구인하고 피청구인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는 절차가 변론기일이에요. 각자의 주장을 네. 진술하는 진술하고 절차. 예. 또 뭐 그 진술에 따라서 뭐 증인을 부르거나 뭐 증거를 제출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예. 평의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을 해서 주심 재판관이 이 사건의 쟁점이 뭐다라고 정리를 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쟁점에 대한. 그다음에 그 뭐 토론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주장하는 논거를 평가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올바른 결론을 어떻게 우리가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비공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면 또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이제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평의는 뭐 공식 비공개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게 매주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쵸. 앞으로. 자, 그럼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헌재 안에서는 또 이런 과정들 말고 어떤 과정들을 또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평의가 마무리가 돼서 어느 이제 그런 표결 절차인 편결 절차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편결을 거쳐서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뭐 다수 의견, 뭐 별개 의견, 뭐 개별 이제 뭐 아니면 반대 의견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평의에서 어떠한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또 예. 그것과 의견이 다른 재판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평의 재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평의를 거친 후에 평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선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금 탄핵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체포영장 집행 네.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죠. 네. 공수처와 경호처가 좀 맞서는 것도 전국에 생중계가 좀 됐습니다. 이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을 좀. 우선은 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또 법률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서 어쨌든 체포를 하러 관저까지 갔어요. 근데 경호처하고 대치를 하다가 지금 실패하고 무산돼가지고 좀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 이게 공수처가 뭐 긴급 체포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 그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러 간 건데 예. 이게 사실 경호처에서는 이 군사상 뭐 굉장히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맞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공무 집행인데 예. 그거를 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렇게 좀 말하자면 배짱 튕기기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답답했죠. 그러니까 제가 변론하는 어떤 일반적인 뭐 시민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예. 피의자도 있을 것이고 뭐 피고인도 있을 것인데 그럼 이런 논리라면은 다들 그 수배되거나 이제 뭐 도망다니다가 군부대로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들고 들어가니까. 군부대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군사상 이제 보안 시설이니까. 근데 이게 참 말이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하고 공수처에서는 물론 이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까지는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 뭐 그게 뭐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이라거나 뭐 이해가 전혀 눈곱만큼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냥 갔다가 막으니까 돌아왔다. 이것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기에 굉장히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의 그래서 수사 역량이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또 거절당해서 철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은 법률적으로 어떤 기관이 가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집행만 경찰에 일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법률적으로 좀 확실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지금 공수처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경찰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 이제 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이 그것이 적당하다고 이제 적법하다고 보이면 이제 법원에 영장 청구를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를 하는 건데 공수처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제 영장을 발부는 받았는데 사실상 근데 공수처는 조직이 뭐 인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는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막상 집행을 나가보니 이 어떤 저항이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내놨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냥 집행만 수사는 우리가 하고 집행만 경찰에 일임할게요라고 하면서 뭐 나름대로 법조문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공수처가 이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좀 법적으로는 좀 이제 그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그거를 번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조만간 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응하겠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라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결국 뭐 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체포영장 집행에? 이게 참 우리 그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법적이든 어떤 책임을 지겠다.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인지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청구한 영장은 내가 인정 못하고 저기에서 뭐 발부받은 영장은 내가 인정하겠다. 사실 피고인이 그걸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국민들 앞에 이제 대통령이 보여준다는 것이 어떠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는 또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각자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아마 소수의 공감을 얻기 위한 발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으로도 답답해요. 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관할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만약에 관할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결정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사법부의 결정이에요. 근데 이 결정 자체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그냥 사법적인 어떤 질서에 뭐 굴복하지 않겠다. 뭐 나는 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보이고 있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저는 법치주의가 이제 좀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여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거죠. 정말 앞으로가 좀 막막한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1일째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무안공항 대합실은 아픔을 좀 나누고자 하는 자원봉사의 손길들이 이어졌는데요. 지역에서도 많은 봉사자분들이 도움을 주러 가셨죠. 또. 네,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공항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유족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여수 새마을협의회 회원들도요, 이 무안공항 곳곳에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 또 일정을 뒤로하고 두 팔을 걷어붙여 봉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면서 큰 아픔 속에서도 따뜻함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런 작은 힘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네. 여수시 소라면 새마을협의회 차석철 회장과 여수국동부녀회 명행란 회장 만나보시죠. 저는 소라면 새마을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차석철입니다. 국동 새마을 분회장을 맡고 있는 명행란입니다. 여수시 새마을에서 45명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1일 날 여수시청에서 무안공항까지 갔습니다. 분여회하고 같이 그때 같이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새마을 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협의회가 있고 분여회가 있고 같이 갔습니다. 이제 그 날짜가 잡혀져서 저희 바쁘거든요. 나름대로 다 할 일이 있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눈물도 좀 나고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 가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동이니까 다른 한 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12월 31일이면 대부분 우리 여수 지방은 김장을 많이 하거든요. 연말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은 각 읍면동에 일일이 이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참석해달라 해서 약 한 45명이 소집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연말 되면 또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우선이 목적이 그래도 봉사가 또 희생자 이분들을 유로해야겠다는 뜻에서 모든 걸 제쳐놓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31일 무안공항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셨어요? 차에 내리자마자 제일 느꼈던 것은 유문품 차들, 또 실내에 들어갔을 때 1, 2층에 유가족들 텐트 이런 것이 전부 다 설치되어 갖고 마음이 겁나게 아팠어요. 또한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식사를 이런 거나 제대로 했을까 이런 것이 또 가슴 아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자 여수 지도자는 2인 1조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원정의 손길 유문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실내로 운반해서 또 정리정돈하고 우리 부녀자에서는 실내 및 외곽 청소를 또 이렇게 담당하고 또 차도 이렇게 끼려드리고 이런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부녀회 같은 경우는 주위에 환경에 쓰레기 같은 거 줍고 다 했지만은 또 그 호박죽을 갖다가 이렇게 유가족들한테 다 직접 갖다 드렸거든요. 갖다 드렸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텐트 속에는 차마 못 들어가겠고 밖으로 외곽에 이제 그 의자에 휴게소에 이제 다 앉아 있는데 지친 모습으로 눈물은 이제 메말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말라 있고 이제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호박죽을 전부 나눠서 이제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밥맛 없는 사람들은 또 안 드신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렇게 좀 나눠 드리고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유가족 측에서는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통곡을 하고 울고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또 그 1, 2층으로 해가지고 텐트가 다 설치가 되어갖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그래도 우리가 조그만 손이지만 조그만 마음이지만 그래도 와서 도와줬다는 그런 뿌듯함도 좀 있었고 그날따라 굉장히 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이렇게 여수하고 틀려서 거기는 날씨가 굉장히 우리하고 틀리더 더 춥더라고요. 하늘 보니까 하늘을 꺼먹고 또 밑에 바람은 굉장히 매섭게 불고 뭘 하늘도 이제 또 슬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참 협동체제 또 온정의 손길이 이렇게 느끼던 나라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적실히. 그리고 이제 우리 팔도에서 모든 또 유문품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감동이 또 벅찼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주로 이제 들어온 물품들은 이제 뭐 라면이나 또 이제 물, 생수, 또 뭐 의료품, 또 이제 김밥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어요. 힘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인 1조로 또 저희들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힘든다는 건 없고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웃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또 되도록이면 안 마주치고 조용히 쓰레기도 줍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보면은 온종의 손길이라잖아요. 떡국도 이렇게 주신 분들도 있고 저희 봉사한 사람들한테까지도 굉장히 잘하고 담요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많이 봉사를 많이 구호 물품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자연재해 그런 데는 막 갔죠. 그렇죠. 비가 와갖고 이 앞에도 갔었고 했지만 인명피해 이렇게 나눈 곳 이런 데는 처음입니다. 거기하고는 또 다르게 마음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더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슬픔을 같이 나눈 이건 봉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겁습니다. 솔직히 그거 아니까. 유가족들 이렇게 얼굴 봤을 때 전부 다 슬픔으로 잠겨갖고 있는데 항상 조심스럽고 한마디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을 때 어땠을까. 또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에서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현장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의자가 약 한 7, 80m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갖고 분리되어 갖고 날아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가장 가슴이 아팠고 또한 오기가 싫었어요. 거기서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 타인의 일만 아니라 한마디로 언제라도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인적 이웃들이 상황에 닥칠 수가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이런 거 있으면 서로 협력해갖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또 나름대로 뿌듯함도 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봉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뿌듯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도 돌아온 길은 또 마음도 무거웠고요. 먼저 가신 분들은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은 그래도 우리 유가족 분들이 큰 힘을 좀 가지고 또 다시 사회의 밝은 모습으로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또 옆에 있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한층 더 또 마음을 이렇게 즐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좀 빠른 기일 안에 우리 사회로 이렇게 나와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도 우리 유가족 분들이 아무리 슬픔은 크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고인의 명복을 또 함께 빕니다. 라디오 전망대 1월 8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